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1920년대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그 20년대가 지나고 이제 1930년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40년대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30년대 40년대에 그 당시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 세계적인 분위기라는 건 요 사건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몇 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죠. 오늘은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즉 전쟁 당시,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물자와 인력을 조선에서 동원하려고 체제를 바꾸었는지 일제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병사들을 위한 창고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즉 전쟁 물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기지로 조선을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게 핵심이 되겠죠.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11-2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공황은 사건 자체는 이거예요. 1929년 미국 증권거래소의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수수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미국의 붕괴, 미국의 경제 붕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경제 붕괴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어떻게 보면 일으킬 거고요. 그 결과 연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공황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게 이거예요. 패닉. 모든 전 세계 경제가 패닉을 겪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1929년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요. 파산을 하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계 무역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거 1929년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표면적인 얘기인 거고요. 이 대공황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요거 우리 나중에 지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1학기 때 배울지 2학기 때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사회 시간에도 아마 다룰 텐데요. 이 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극도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극도로 발달을 하면서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자, 문제는 이 생산이 소비보다 넘치는 생산이었다는 거야.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공장에는 점점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공장은 폐쇄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공장이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몇몇 공장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죠. 문제는 이 실업자는 시장에서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가 감소합니다. 자, 그럼 과잉 생산된 걸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더욱더 줄기 때문에 또 다른 공장들이 폐쇄가 되겠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29년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대공황이라는 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한계라든지 어떻게 보면 특히 자유를 되게 강조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만능을 강조하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강조했던 초기 자본주의 이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다 망하니까 진짜 실제로 아예 경제체제가 무너질 위기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각국이 여기에 다양한 대책들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 대책의 핵심은 뭐냐? 간섭입니다. 간섭. 그 이전에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즉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초기 자본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누가 간섭할까요? 간섭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겠죠. 정부가 시장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간섭의 핵심 대책 중에 이 블록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뉴딜 정책이라는 아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를 합니다. 자,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요.
이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건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 통신, 전력, 수도 같이 공공시설로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 맡겨놓으면 별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 국가, 정부 재정을 어떻게 보면 집중시킴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철도나 통신이나 전력이나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일자리를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일자리 제공 정책입니다. 자, 근데 누구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새로운 접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도 정부의 재정이 탄탄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뉴딜 정책에서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 보장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보장해주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노동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곧 뭐니까? 소비자들이니까. 이들을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의 임금을 함부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요런 적극적인 정책들이 뉴딜 정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겠죠. 자, 그럼 그 외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대체를 했었냐? 여기도 나오지만 블록을 결성합니다. 블록. 자,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쓰이는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가 쓰이는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대개는 식민지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독립했던 자치령이겠죠. 그들이 하나의 연방을 구성했었는데 그걸 영연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영연방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민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의 식민지를 하나로 묶어서 블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블록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블록 내의 경제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블록이라는 게 없었을 때에는 영국의 식민지나 자치령하고만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도 교역을 되게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법부로 제정을 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영연방 안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식민지 내에서의 경제 교류를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너졌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미국의 본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대공황을 위한 노력들이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뭐가 많은, 식민지가 많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이걸 통해서 대공황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모두 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도 거의 없는, 즉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식민지가 적어서 뉴딜이라든지 안 되겠죠?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요 나라들이 어디냐?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이미 이 전후 어떻게 보면 호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경제 위기를 이미 겪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공황을 맞이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욱더 큰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바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 사회 이념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보통은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단위로 하겠죠.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발전과 승리,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 라는 주장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 히틀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결국에는 이 전체주의의 흐름 속에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좀 꼽기는 힘들고요. 일본에서는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국가체제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권력을 전부 다 군부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요걸 군국주의라고 해요. 군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일본 민족을 위했는데 모든 걸 희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치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탈리아랑 독일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군부라는 원래 권력 집단이 이 전체주의의 흐름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했다면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솔리니라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히틀러라는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대중운동이 펼쳐집니다. 즉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이념을 확산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중운동을 펼쳐가지고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가지고 사회적인 인기를 얻어서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이 의회에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독재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파시즘의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유럽 지역에서 펼쳐지던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에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소련식 공산주의도 반대를 해요. 요 두 개를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의회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본가들의 어떻게 보면 입장만 결국에는 대변하는 정치 형태다. 자, 그렇다고 소련식 공산주의가 옳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련식 공산주의를 실시하게 되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최소한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노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파시즘은 뭘 건드리는 거냐면 경제적인 위기 상태에서 그나마 그 이전에는 생활을 가능했던 중산층들이 되게 경제적인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자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의 시도를 하려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겠죠. 그나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 같은 것들을 대중운동으로 이끌어 나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독재의 충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신들이 개인의 권리나 이런 거 자유에 집착하지 않고 능력 있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무솔리니나 히틀러 자기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를 따라온다면 나를 믿고 따르고 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다면 내가 가진 자들도 제압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공산주의 세력도 제압해서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훨씬 더 강력하게 키워줄게. 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인기를 끌어갔던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죠. 왜냐? 이 대공황시기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도 점점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화되는 새로운 사회 경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체주의화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무솔리니나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군부 세력 같은 경우는 그럼 실제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근데 블록 경제를 실시하거나 뉴딜 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게 침략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통해서 뭘 극복하겠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자, 그리고 이 세 나라가 뜻이 맞게 되겠죠. 그런 형태에서. 자,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협정을 맺고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만큼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세 나라가 상당히 안 좋은 입장이었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 요걸 어떻게 보면 맥을 잡고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여기 나오는 몇 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인 거죠. 유럽 전선에서는 이 전쟁을 독일이 이끌게 되고요. 쭉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바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 또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인데요. 이 침략 전쟁은 우리가 보통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1939년보다 훨씬 먼저 진행이 됐었습니다.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만주 지역을 차지한 일본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1937년에 일으키게 되겠죠. 자, 처음에 이 중일전쟁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이면 거의 대부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일본 군부는 판단했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이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저항을 펼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지지부진해지게 돼요. 3개월이라는 게 사실 너무 자기들을 자만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이 전쟁 과정에서 물자가 너무나도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침략 방향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리고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런 전쟁에 상당히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이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석유 수출 중단하는 등 일본을 제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1941년입니다.
기습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태평양은 미국과의 전쟁을 어떻게 보면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의 전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요새는 아시아라는 걸 이 앞에 붙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 이후에 미국이라는 엄청난 대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결국 원자폭탄의 투하, 그 다음에 소련의 선전포고를 받고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죠. 자, 문제는 이 2차 세전 때 이런 그 이전에는 또 살펴볼 수 없었던 과거 제1차 세계대전도 엄청난 큰 피해를 가지고 왔었지만 그때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인명피해와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생체 실험 문제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착취, 요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군 소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동에 대한 학대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문제점도 이 당시에 나타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되게 복잡하게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이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 정책이 변화하는데 이 변화에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변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이거예요. 일제가 침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 위기라든지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잖아요. 그 전쟁에 그러면은 필요한 물자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 동원을 하기 위해서 조선을 활용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무슨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병참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쟁 물자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쟁 물자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보관하는 기지로서 조선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192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이라는 지역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특히 일본의 공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금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어떻게 보면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생산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지역이 되어야 했던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 1930년대가 되면 이들도 블록 경제를 어떻게 보면 추구하기 위해서 일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긴 했어요. 부족했을 뿐인 거죠. 자, 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냐? 일본은 정공업지대. 이게 깔끔하다 또는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준 높은 공업지대로 일본을 설정하고 조선을 조공업지대로 설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에서는 정밀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진화된 공업 기술이 필요한 공업 발전을 이루어내고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기술 아니면은 그 정공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제 공업 뭐 이런 생산 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런 어떻게 보면 보조 수단으로서의 공업지대로 만들고 만주를 농업지대화 시키는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일본이 1920년대를 지나서 1930년대가 되면 핵심은 이거예요. 조선에서도 뭘 추진한다?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오는 산미증식 계획이 기본이 되는 조선은 어떻게 보면 식량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됐던 거예요. 근데 1930년대가 되면 일제가 침략 전쟁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이 그런 침략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만드는 병참 기지가 됐던 거죠. 그럼 이런 병참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을 공업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공업화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공업화가 결국엔 또 목표가 뭘까요? 조선에서의 공업의 발전은 곧 침략전쟁, 즉 일본의 침략전쟁에 활용되는데 예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공업화가 추진되긴 하지만 이 공업화도 결국엔 조선을 위한 공업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발전이, 즉 개발이 되기는 하지만 조선을 위한 개발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 보시면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반도를 침략전쟁, 즉 만주라든지 중국에 침략을 하는 데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병참기지화 정책이 추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가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한다? 공업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920년대에도 다양한 뭐 공장도 만들어지고 그러기는 했었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업화가 된 건 1930년대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역이 어디냐?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방. 그러니까 현재의 북한 지방. 이 현재의 북한 지방인 조선 북부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화 자원이 되게 풍부하고요.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수력 발전을 하면 그 발전량이 엄청나게 크게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북부지방에서. 그리고 이 지하 자원을 통해 가지고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중화공업 공장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북부에서. 당연히 광업도 발달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지역에 따른 공업 격차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부잖아요. 어디는 소외가 될까요? 남부 지역은 상당히 소외가 된다는 겁니다. 남부지방에도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서기는 하지만 훨씬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산업인 중화학공업이 아예 북부 지역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하 자원도 많고 수력 발전 용량도 상당히 크고 광업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죠. 침략 전쟁 과정에서 훨씬 더 전쟁터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른 공업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식민지 공업화의 특징인 거겠죠. 자, 그리고 이 공업화가 1937년 이후에, 즉 중일전쟁 이후에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군수산업 위주로 개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중화학공업이 무조건 전쟁 물자를 찍어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건 아니에요.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들을 만드는 데도 쓰이긴 했는데 1937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군수산업 위주로 산업이 또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 개편을 총독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아예 법적으로 강제를 시켜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3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37년 이후에는 그런 일본 대기업들조차도 군수산업이 아니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제도들도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즉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훨씬 더 병참기지화 정책이 심도 있게 추진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산업 간 불균형도 심해지죠. 왜냐? 경공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내는 경공업 같은 경우는 아예 무시가 되는 거예요. 조선 내부에서는. 중화학공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병참기지화 정책이 가지고 온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농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느냐? 산미증식 계획은 중단됩니다. 1920년대에 식량 생산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이 산미증식 계획. 꾸준히 추진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자,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을 맞으면서 일본 농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농산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또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진된 건 일본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방직업자라는 건 옷감을 찍어내는 이제 사장들이 되겠죠. 이 방직업자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남쪽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요.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도록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엔 그렇게 쌀을 생산하고 난리를 치던 걸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냐? 일본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농업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공업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뿐만이 아니라 인력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동원 체제, 즉 시스템을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춰지는 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일전쟁 이후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어떻게 보면 식량 생산기지로서 농업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던 게 점점 침략 전쟁이 이루어지고 만주를 침략해 나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1930년대에는 공업화를 하는 정책으로 변환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공업화가 모든 게 다 전쟁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게 강압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보다 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행된 법이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정신을 개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총동원법 같은 경우는 전쟁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시스템 차원적인 법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실시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국민징용령입니다. 이 징용이라는 건 강제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국민징용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 징용을 서서히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징용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라는 걸 국민총력 운동이라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가열차게 한번 질러보자 이거죠. 온 힘을 이제 동원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국민총력 운동이라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더욱더 심각한 전쟁 동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 때부터 그리고 국민총력 운동 때까지 애국반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이 애국반이라는 건 뭐냐면 10집 단위로 해가지고 아예 조직을 묶어가지고 이런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라든지 국민총력운동 이런 캠페인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묶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야. 10호 단위로 즉 10집 단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이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 해야만 하는 체제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만큼 밀도 깊은 어떻게 보면 통제가 193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침략전쟁에 조선에서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1930년대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제 학습지가 상당히 정신이 없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요거 말고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전시동원 체제와 병창기지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둘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조선에서 공업화가 추진이 되고 또 여기서도 다양한 경제 규모 발전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 말기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쟁이 워낙에 일본한테 불리하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일본 경제도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19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어느 정도 전쟁에서도 우위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이 병창기지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공업화 정책이 조선 경제를 키워나가는데 또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근데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무엇을 위한 전시동원 체제였고 무엇을 위한 병창기지화 정책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위해서 조선을 일본의 침략 전쟁에 예속화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끌어들이고 빨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저수지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본의 침략 전쟁을 위한 조선의 공업화였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승리 아니면 패배인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총력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총력이라는 건 일본인도 총력을 다해야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정부 입장에선, 총독부 입장에선 조선인들도 총력을 다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동원되는데 뛰어들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민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변화가 또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듯이 보였던 문화통치라는 게 당연히 지속될 수 없었겠죠. 자, 그럼 소위 이 문화통치가 1930년대 침략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